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십자군입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선 십자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찾거나 지키기 위해 벌인 기독교 병사들의 어떤 대규모 군사 원정을 지칭합니다. 시간적으로는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은 지속되었습니다. 누가 참가했을까요? 제가 십자군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싸움이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 당사자, 참가 세력들이 조금은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유럽 로만 카톨릭 세계, 그 다음 이슬람 세계, 그리고 그리스 정교를 대변하는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서 온 유목 민족이었던 몽골 제국도 십자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투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통상적으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서유럽 내부에서도 십자군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차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8차 원정이 있었다. 어떤 역사가는 7차다. 또 어떤 역사가는 9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8차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십자군이라는 용어, 영어로 하면 크루세이드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루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크로스입니다. 즉 십자가. 지그나티라는 말은 사인, 즉 십자가 표식을 한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십자군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군은 평민이 아니라 평신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직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그 지역을 떠나서 동방으로 원정을 가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과 재산을 교회가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정을 떠난 도중에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십자군 원정 중에 타인이 몰수하거나 뺏은 땅과 소유물은 반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또 많은 경우 소송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군에게 중요했던 어떤 특혜 중에 하나는 면벌부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십자군 참여하게 된 핵심 동기 중에 하나가 면벌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군들이 원정에 참여하면서 면벌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면벌부는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벌부에 대한 조금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면벌부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벌, 그리고 참회, 이런 것들을 사면해 주는 일종의 사면장입니다. 누가 발부했을까요? 교황과 교회가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서 뉘우치고 참회해야 되는 것을 간단히 면벌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벌부 하면 돈으로 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뭐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벌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시기에는 십자군에 참여함을 통해서 면벌부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상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간단히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군과 관련해서 면벌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후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이 면벌부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연옥에서 일종의 수강기간이 있습니다. 최후의 그 심판까지. 그런데 이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서의 수강기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기에 도입된 이 면벌부가 이후 유럽 역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사를 연구하면서 면벌부가 또 일반인들에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죄를 조금 사면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은 조상,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이 면벌부를 사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는 지도는 십자군의 주요 경로입니다. 십자군은 대략적으로 8차 정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초기는 육로를 통해서, 즉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4차 십자군 때는 배를 이용해서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시기별로 이 십자군 루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참여하는 세력들과 주체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군이 어떨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떨 때는 북아프리카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십자군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자면 십자군이 경로를 이탈했다, 이렇게 간주하기 쉬운데, 십자군 과정에서 십자군 세력들은 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왜 십자군이 실패했을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배후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수정된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은 지중해, 기독교와 이슬람, 비잔티움 세 가지 문명권의 어떤 지중해 세계대전이라고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3세기 중엽 이후에 이 지중해 세계까지 진출한 아시아의 유목민족, 이 몽골족들이 십자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3세기 중엽이죠. 정확히는 1260년 몽골족이 처음 경험하는 대패였습니다. 거의 큰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당시까지 몽골 군대가 누구한테 졌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세계, 즉 나중에 맘룩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이 맘룩 제국, 물론 당시 이 이슬람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이바르스입니다. 그때까지 바이바르스는 술탄은 아니었지만 전쟁 이후 이 술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탄 바이바르스가 아인 잘루트라는 이 전투에서 몽골군을 대패시킵니다. 몽골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서진을 하면서 거의 상대가 없었는데 그나마 서진이 멈춰진 이유는 강한 적을 만나서가 아니라 본국의 우리 칸 계승이죠. 계승권 전쟁 때문에 서진했던 이 장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진이 멈춰졌던 거지 이렇게 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슬람 맘룩에게 크게 패함으로써 몽골 세력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맘룩 제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이 맘룩 제국의 적의 적은 항상 동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와 손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독교, 이슬람, 비잔티움 세 문명 간의 전쟁이 몽골족까지 개입하면서 좀 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3세기 중엽부터 14세기 중엽까지 몽골족과 유럽 가톨릭 세력들은 여러 가지 협력을 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일반인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몽골족들이 왜 프랑스 왕하고 이렇게 잘 지낼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보시는 것은 일칸 올제이투가 필립 4세입니다. 필립 4세는 프랑스의 왕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일칸의 어떤 선조들과 프랑스의 왕들 간에 계속해서 협조 체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인을 해서 동맹을 맺고 맘록제국을 치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칸과 유럽 기독교 세력 간의 협력 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